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원자 분광 분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분광 분석법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원자 흡수 분광법이 있고요. 원자 방출 분광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X선 분광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자 방출 분광법에는 AFS라고 하는 원자 형광 분광법이 있고요. 플라즈마 광원의 방출 분광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X선 분광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X선 형광법 또는 방출법이 있고요. X선 흡수법, X선 회절법이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있는 원자 흡수 분광법은 우리가 보통 A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 분광 분석법에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조금 개념도가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자 분광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금속 원자를 불꽃, 전기로 등에 의해서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만들어진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영역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원리로 합니다. 원자와 과정으로는 불꽃, 전기로, 플라즈마, 전기아크, 레이저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자 분광법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선 넓힘의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띠납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봤었는데요. 띠납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봉우리가 생기면은 봉우리의 반을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걸쳐지는 이 부분을 띠납이라고 합니다. 이 봉우리 반에 걸쳐지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띠납이가 되고 띠납이를 또 반으로 나눠서 피크에서부터 여기 봉우리의 2분의 1값 이 정도의 부분을 유효띠납이라고도 합니다. 유효띠납이. 그래서 각각의 명칭들이 나오면은 유효띠납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지 라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선 넓힘의 원인 여기에 대해서 23년 4회 68번 문제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2년 2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자 분광법의 선 넓힘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 네 가지가 시험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불확정성 효과, 도플러 넓힘, 압력 넓힘, 전기장과 자기장 효과 이 네 가지가 원자 분광법의 선 넓힘의 원인이 된다는 거 반드시 네 가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핵심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선 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분광기기 설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원자선 납이라는 것은 이 원자선 납이가 좁을수록 스펙트럼이 겹치는 방해가 좀 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자 흡수 방해와 보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기출에서는 원자 분광법의 선 넓힘 원인이 아닌 것은 아까 그런 문제와 같은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원자선 납이는 선 넓힘의 원인이며 원자 흡수 분광법에서는 스펙트럼의 방해로 인한 바탕 보정법까지 알고 있으면 학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방해와 보정 방법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연속광원 보정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쭉 읽어보시고요. 연속광원과 음극 등의 복사선을 번갈아 원자화 장치를 통과시키면 시료를 통과시키는 동안 연속광원의 세기는 감소됩니다. 이때 넓은 띠흡수와 시료 기질 성분에 의한 빛의 산란으로 바탕 보정을 하게 되는데 이 연속광원으로는 자외선 영역에서 복사선을 방출하는 중수소 등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23년 2회 67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법인 AAS에서 연속광원 바탕보정법에 사용되는 자외선 영역의 연속광원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영역에서는 복사선을 방출하는 중수소 등을 사용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만 효과에 의한 바탕 보정이 있는데요. 이 지만 효과라는 것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지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럼 방해로 인해서 바탕 보정 방법이지 원자의 선넓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만 효과라는 거는 센 자기장 하에서 원자의 전자 에너지 준위가 여러 상태로 분리돼서 전이마다 흡수선이 생기게 되는데 다른 방법들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바탕 보정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표시를 해둘까요? 스펙트럼 방해가 생겼을 때는 지만 바탕 보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파장을 선택해서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옆에다가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광원 자체 반전에 의한 바탕 보정 한번 읽어보시고요. 화학적 방해와 해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화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에 의해 흡수 특성이 변하는 경우 스펙트럼 방해보다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낮은 휘발성 화합물을 생성하면서 화학적 방해가 생기고요. 이것은 분석물과 반응해서 휘발성이 작은 화합물을 만들고 분석물이 원자화되는 효율을 감소시키는 음이온과 양이온에 의한 방해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불꽃을 사용을 하고 방해물과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해방제를 사용을 해서 방해물이 분석물과 반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체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험이 출제가 된 게 있는데요. 23년 2회 76번 문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년 1회 문제와 같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법인 AAS에서 화학적 방해 시 방해 물질과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물질과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약을 지칭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정답이 해방제였습니다. 해방제라는 것을 체크해 두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이 표시를 해둘까요? 화학적 방해에는 해방제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해리 평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은 매우 쉽게 해리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해당 원소의 선 스펙트럼의 세기는 더 세게 나타나는데요. 산소 이외의 다른 음이온에 관여하는 해리 평형은 불꽃 방출과 흡수에 영향을 준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온화 평형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온화 평형이라는 것은 산화제로서 공기를 사용할 때 연소 혼합물에서 원자나 분자의 이온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무시할 정도인데 산소나 산화 이질소를 사용한 높은 불꽃 온도에서는 이온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온화 평형의 결과로서 자유전자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화학적 방해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온화 평형의 이동을 막아주는 이온화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온화 억제제라는 것은 불꽃에서 큰 농도의 전자를 제공해서 분석물의 이온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도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온화 방해에 의한 것은 이온화 억제제를 사용을 해서 해결한다라는 것도 같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조성 방해로 인한 화학적 방해는 표준물 첨가법을 사용한다. 같이 표시해 두시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 화학적 방해, 그리고 이온화 방해까지 세 가지를 제가 필기를 같이 해 두었는데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됐었기 때문에 조금 필기를 해보았습니다. 23년 2회 61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자 분광법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방해에 따른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7년 사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화학적 방해일 때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필기해 두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가 최근에도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3년 2회 67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자 흡수 분광법에서 연속 광원 바탕 보정법에 사용하는 자외선 영역의 연속 광원은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중수소 등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의 개념 잡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 번씩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료 도입법입니다. 시료 도입은 원자 분광 특정법의 정확도, 정밀도 및 검출 한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정 분율의 시료를 높은 효율과 방해 효과 없이 원자와 장치 중 하나의 재현성 있게 도입을 해야 하는데 시료 매트릭스와 분석물의 물리적이나 화학적 상태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료 도입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료 도입법에는 용액 시료의 도입과 고체 시료의 도입이 있는데요. 먼저 용액 시료의 도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원자화 장치, 플라즈마와 불꽃과 같은 연속 원자화 장치는 시료를 공정적인 방법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불연속 원자화 장치는 전열 원자화 장치와 같은 불연속 원자화 장치는 시료를 주사기나 자동 시료 도입기 같은 장치로 불연속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기압식 분무기가 있는데요. 높은 속도의 기체는 액체의 다양한 크기의 미세한 물방울로 쪼갠 다음에 원자화 장치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분무기는 기압식 분무기보다 더 많고 균일한 에어로졸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와 관련을 해서 23년 사회 74번으로 최근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체 시료를 도입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23년 1회 78번으로 문제가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 유도결합 플라즈마에서 토치에 시료를 도입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유도결합 플라즈마가 원자 분광법에 해당이 되니까 그 ICP 시료 도입 방법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입니다. 이 원자 분광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는 원자 분광 분석법에 해당이 되죠. 시료 도입 방법입니다. 첫 번째, 초음파 분무기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차흐름 분무기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전열증기와 전기, 스파크, 레이저 증발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때 오답으로는 질소 냉각이 있었습니다. 기출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전열 증기화 장치도 여러분들 표시를 해두셔야겠죠. 그리고 수소화물 생성법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열 증기화 장치는 밀폐된 용기에 설치된 증발기로서 증발된 시료는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 기체에 의해서 원자화 장치로 운반이 됩니다. 수소화물 생성법은 휘발성 수소화물을 생성시켜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수소화물을 생성을 해서 이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체 시료의 도입입니다. 원자 분광법에서 고체 시료를 원자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종류를 알아둬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와 불꽃 원자화 장치로 분말이나 금속, 그리고 미립자 형태의 고체 시료를 도입하는 것은 시료를 분해하고 용해시킬 때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직접 시료를 도입한다. 그래서 고체인 경우는 시료를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탐침이나 안에다 넣고 직접 원자화 장치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금속 시료는 전기 아크나 스파크 원자화 장치에서 아크나 스파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전극을 사용해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전열 증기화 장치, 고체 시료랑 액체 시료 모두 사용을 하고요. 연 또는 탄탈 막대나 보트에 놓고 여기에 전류를 통해 주고 가열해서 증기화된 시료를 비활성 기체에 의해서 원자화 장치 속으로 운반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크와 스파크 증발입니다. 비활성 기체의 흐름에 의해서 원자화 장치로 운반된다는 거, 그리고 레이저 증발이라는 게 있는데 레이저 증발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 방전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고체 시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체크하시고 옆에다 정리해 두신 다음에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다가 원자 분광법 시료 도입 방법이라고 해서 방법과 시료 형태를 같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잡기를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한 번씩 풀어보시고 해설도 같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자 흡수 분광법입니다. AAS라고 하죠. 분석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원자를 불꽃과 전기로 등으로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서 만들어진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영역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원리로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속빈 음극 램프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광원으로는 속빈 음극 램프로 이루어져 있고 음극을 구성하는 금속 원소에 따라서 파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내게 되면은 시료 원자화부에서 이제 불꽃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불꽃에서 분석 시료의 원자화가 일어나고 또 기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연료와 공기가 주입되어서 공기에서 일어나는 원자화와 기화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장 선택기인 단색화 정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파장 선택기라고 하죠. 단색화 장치에서는 특정 파장만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검출기에서는 이 통과되어 나오는 전자기파의 신호세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원자 흡광 강도계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 어드바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법의 특징.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특징이 있고 간편하고 간섭 영향이 비교적 적고 선택성이 좋아서 미량의 농도에서 높은 농도까지 금속이나 비금속, 중무성 원소 등을 정량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은 분광법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입니다. 원자마다 고유한 파장에 복사선을 쬐어줄 때 원자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원자 흡수선이 매우 좁기 때문에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원자들이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 램프와 같이 넓은 폭의 연속 광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면 좋겠지만 원자 흡수선이 매우 좁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들마다 들뜨기에 알맞는 복사선을 방출하는 장치가 필요가 하게 되는데 각각 종류의 원소를 분석할 때마다 광원도 각각 다른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AS라는 원자 흡광 강도계는 이 원자 흡수선이 매우 좁아서 다른 종류의 원소를 분석할 때마다 다른 각각의 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빈 응급등부터 보시면은 이 속빈 응급등을 우리가 광원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소 분석에는 속빈 응급등을 사용을 하고요. 네온이나 아르곤이 1에서 5토르의 압력으로 채워진 유리관에 텅스텐 양극과 원통형 음금이 봉입되어 있고 음극은 분석하려는 원소와 같은 금속이나 합금으로 코팅하고 양극은 텅스텐으로 한다는 거. 전압을 높이면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광원의 세기도 증가하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속빈 응급 등과 관련해서는 아주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원자 흡광 강도계에서 어떤 광원을 사용을 하는가 그래서 속빈 응급 등이 답으로 많이 선택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23년 1회 66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복사선의 광원이 무엇인가, 속빈 응급 등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극 없는 반정등도 사용을 합니다. 원자 선스펙트럼을 내는 유용한 광원으로 비소나 셀레늄 같은 휘발성 원소 분석에 사용을 하고 방출 복사선의 세기는 속빈 응급등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광원 변조라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요.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과거에 기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원자 흡수법에서 사용되는 광원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양한 원소를 하나의 광원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이러한 원자 흡수법에서는 각각의 광원이 원소를 분석할 때마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필터나 단색화 장치를 이용해서 하나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모두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원자화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화 장치, 시료에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요. 아까 불꽃을
좀 준다고 했었죠. 불꽃 안에서 원자와 장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시료 중에 화합물을 해리시켜서 증기 상태의 중성 원자를 생성하는 장치를 원자와 장치라고 합니다. 원자와 장치의 형태에 따른 온도가 나와져 있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출되었던 부분은 유도쌍 아르곤 플라즈마,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유도 아르곤 플라즈마, 불꽃, 전열 증발화, 이렇게 네 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보기로.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원자와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유도쌍 아르곤 플라즈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가장 높은 원자와 장치의 형태를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원자와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불꽃 원자화 방식입니다. 불꽃 원자화 장치는 다량의 시료를 균일한 작은 방울로 분무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적당한 온도의 불꽃으로 용매를 증발하고 화합물을 열분해하고 증기 상태의 중성 원자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원자와 장치의 구성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꽃의 연료 및 산화제입니다. 기출된 적 있죠? 최근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책에 23년 1회 64번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법에서 사용하는 연료와 산화제의 조합 중에서 가장 높은 불꽃 온도를 내는 것이 무엇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세틸렌과 산소, 이 조합이 가장 온도가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와 공기, 아세틸렌 공기. 이렇게 조합의 불꽃은 원자와 영역에서 불꽃 자체에 의한 흡수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소 분석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아세틸렌과 이산화질소 불꽃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불꽃 중에서 해리하기 어려운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어서 쉬운 원소 분석에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꽃 원자화 장치 특징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불꽃 원자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냥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근로 방전 원자화 장치도 있고 수소화물 생성 원자화도 있고 찬증기 원자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고 나중에 문제에 나오면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색화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색화 장치로 회절발을 사용을 하고요. 이 회절발을 사용한다는 거 어딘가에 기출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보고 나중에 기출문제 나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빗살과 겹빗살형이 있다. 그리고 겹빗살형이 광원 세기의 느린 변화와 편리를 상쇄해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 슬릿의 너비가 좁으면 스펙트럼의 분해능이 커지는 대신 흡수선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당한 슬릿 너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출기로는 대부분 광전 증배관을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잡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법에서 전열 원자화 장치가 불꽃 원자화 장치보다 원소 검출 능력이 우수한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전체 시료가 원자화 장치에 도입이 되기 때문인데 전열 원자화 장치는 전체 시료가 짧은 시간에 원자화되고 원자가 빛 진로에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1초 이상 되기 때문에 그 감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도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분석 장비의 검교정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교정 방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 잡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